많으면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맞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야, 이거 왔다 갔다 네, 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한승현님 오를 선택하셨어요. 왜 오를 선택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돈의 문제가 좀 줄어들면 내가 해야 하는 활동보다 하고 싶었던 활동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꽤 많은 분들이 한승현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답은 X였습니다. X였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스페인의 조르디 쿼드박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조르디 쿼드박이 그 실제로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재밌게 논 거,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재밌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뭘 측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을 얘기를 꺼내봐라라고 했는데 그 경험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재밌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 번개를 한번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수원에서부터 제가 가고 있는데 막 기분이 오늘 좋은 거야. 오늘 골뱅이로 한번 끝내줘 볼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갑자기 야 우리 한번 떠나보자 막 이래가지고 왜 20대 30대는 조금 더 그런 그 갑자기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다 대부분 큰 것들이잖아요. 큰 것들인데 그 가치 판단의 도구인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 확보한 것처럼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세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덜 아파요. 저는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간첩이란 영화에 보면 영화 초반부에 김명민 님께서 이제 돈을 딱 맞는데 하면서 스멜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돈이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 실제로 중국 절강대학교에 저우신위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재밌는 실험을 또 합니다. 실험 참가한 분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종이 모양의 지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80장의 실제 지폐를 그냥 세는 거야.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50도짜리 물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이렇게 80장의 지폐 크기의 종이를 셌던 분들은 손을 딱 담갔을 때 뜨거워 하고 다 돈 뺐어요. 네. 실제 돈을 셌던 분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역시 몸이 풀리는 것 같아.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확실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건 분명하다. 네, 분명해요. 그리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먼 교수. 네,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에. 실제로 이런 연구도 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 수입 3,000달러 이상인 분과 월 수입이 1,000달러 이하인 분.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점수를 매기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히 돈은 부족할수록 평범한 수준이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특히 가난을 향해 갈수록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불안 완화제, 고통 진정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가치를 매기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돈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혹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나는 요런 또 나만의 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던 나이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때 지인분이 이제 흥정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게 이제 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게 불러서 네, 그쪽에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약간 쿨한 척, 양보하는 척하면서 성사를 시켜라. 이런 조언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그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앵커링 단내림 효과. 임의의 숫자라도 사람들이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는 자기가 직접 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은 5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4만 8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4만 5천은 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뭐 50만 달러짜리 계약도 아닌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5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발주해 주시는 그 상대방, 그 고객사죠. 8만 불에 합시다. 50만 불로부터 이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심적인 회사가 최소한의 이윤만을 덧붙여서 판매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곤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백화점이 우리는 굉장히 최저 가격으로 낮은 이윤만 남기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15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할인됐어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5만 2천 원. 뭐 5만 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조금만 높여도 짜증이 나고 막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뭐야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적이지만 순진한 전략을 추진한 CEO가 바로 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가격을 얘기하느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단독주택을 판매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앵커링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10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10억 한 3천? 10억 3천? 네. 그렇죠. 10억 3천. 네.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소희님. 만약에 고객 입장이시라면 이 10억 3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 사시겠습니까? 10억 한 3천? 아니요, 저는 흥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게 부르니까. 그렇죠. 저도 한 9억 뭐 8천? 8천, 뭐 7천, 8천, 9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김상중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 네, 이 가격은 10억 2,730만 원입니다. 네, 10억 2,730만 원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김상중님 같은 그런 목소리로 10억, 한번 해주세요. 10억 2,730만 원이라고. 10억 3,25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소수점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는 74%가 향상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74.67% 향상됐다고. 네.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무언가 거기가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손질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뭡니까? 앵커링의 이제 구체적 숫자죠.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세 번째,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3,730만 원에 그게 왜냐면 말이죠. 여기까지 붙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에 최근에 나왔던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앨런 랭어 교수. 이 앨런 랭어 교수가 정말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를 이제 하려고 기다립니다. 이제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좀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해놓고 실례합니다 해놓고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보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60%의 정도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94%까지 올라가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그러면 94%가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because 왜냐하면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93%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안구 운동 추적 장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뭘 주로 보느냐 봤더니 실제로 영어에서는 because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면 10억 2천을 부르는 건 앵커링, 10억 2,730만 원 이러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 왜냐하면까지 붙으면 이제 대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금전적거리에 있을 때 더 잘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가끔 하는데요. 네네네. 알뜰 하시구나. 앞서 나온 이런 앵커링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사실 제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몇 번 깎으면서 이렇게 채팅을 받아서 판매를 하곤 하는데 이제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 깎아주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참 난감하네요, 진짜. 근데 보통 저 같으면 사인을 받을 것 같은데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시나 보죠? 네. 몰라요. 잘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사실은 뭐 저도 이럴 땐 좀 난감하지만 그럴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내가 이 물건 사려고 내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데요. 이런 식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혹은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한 물건인데요. 라고 해서 스스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트로 한번 대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쨌든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는데 이미 있는 안에서 내가 좀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거절은 원칙이 좀 있어요. 표정은 친근하게, 말투는 단호하게. 무슨 얘기냐? 친구가 아주 어려운 부탁 하게 되면 저는 이러죠. 절대 안 돼. 요거는 선생님 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의 미세 조절은 필요해요. 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 몇 년 동안 연습했어요.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우리가요 보통 어조와 그 다음에 내용을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의 내용과 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톤이 일치가 안 될 때 오히려 사람의 말이 되게 강력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한테 웃으면서 침 뱉으면 진짜 무섭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스릴러 영화에서 그걸 잘 이용하죠. 스릴러 영화에서 아니면 되게 무서운 영화에서 왜 무서운 표정보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저지른 범죄들이 더 단호하고 세고 무서운 것처럼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내 의사를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해도 이렇게 한 개인도 이렇게 흥정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재밌는 한번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 주간지 회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판만 구독을 하면 $59 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이제 인쇄물로 보시면 $125. 그런데 온라인판과 오프라인 인쇄물을 같이 구독하시면 $125. 설마니 여기서 B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도 A 선택하시거나 C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연구를 MIT라는 세계 최고 명문의 대학생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B를 선택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죠. 16%가 A, 84%가 C, 세 번째. 네.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이 B라는 선택지를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봅니다. 재밌네. 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과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처럼 16, 84로 나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A 선택을 한 사람들이 68%, 그리고 C는 32%. 우와.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C가 좋지만 A로 가려는 사람들을 C로 가기 위해서 미끼가 중간에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A와 C만 있으면 대부분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열등하기까지만 한 이런 B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미끼에 당했던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데 꼭 5만 원 이상 사면은 5천 원 쿠폰, 7천 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럼 꾸역꾸역 사서 꼭 5만 원을 채우거든요. 그런 것도 미끼인가요? 당연히 믿기죠.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 거를 미리 정해놓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에 할 리스트를 적어놓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어간 분과 이걸 적지 않고 손에 적어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확연히 밀리는 것에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적어야 돼. 네. 그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이잖아. 네, 네, 네.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떤 분의 인사서류를 딱 검토를 하는데 인사서류를 막 적으면 비닐폴더 팔락거리는 거 이런 데다 올려놓고 본 사람과 무거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이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무게감이 있는데 느끼는 건 지 손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면 적어서 지갑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살 거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종이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정해버리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 속에서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말고사를 치른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걸 패스, 즉 통과해야만 이제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결과를 내일 오후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시험 치르고 배고프니까 이제 밑에 지하식당에 내려갔는데 지하식당 옆에 여행사가 있네요. 한 군의 여행사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동남아시아 여행 상품권이 광고돼 있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아요. 가격도 좋고. 근데 문제가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계약 기간이에요. 근데 밑에 한 줄이 또 있네요. 5,000원을 더 내면 내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답니다. 이러면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여행 그 상품 사시겠습니까? 당장 계약을 하겠죠. 당장 계약하겠습니까? 네. 당장 계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더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나라 평균 국민들보다 좀 다르신 거예요. 자, 어쨌든 한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내가 조교한테 먼저 알아봤는데 너 시험 떨어졌대. 너 여행 그래도 갈 거야?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요. 그래도 갈 건 가야죠. 어차피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건데. 방학 때 뭐 하겠습니까? 이러고 가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너 내가 조교한테 먼저 알아봤는데 너 시험 패스했대. 너 여행 갈 거야? 당연히 가야죠. 그럼 뭐예요? 어차피 갈 거였죠. 근데 왜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그 상품권을 연장시킵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져서 힐링하려고 여행을 가야 되는지 시험에 붙어서 셀레브레이션, 야 신난다고 여행 가야 되는지 슬퍼서 가는지 아니면 기뻐서 가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에도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꽤 많은 사람. 이 얘기를 종합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A가 더 좋은 거 같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B가 너 왜 B를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이유를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요. A보다 B를 더 선택에 대한 이유를 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좋은 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B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몰아붙여서 더 열등한 걸 고르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으로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더 열등한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권 1,000원짜리죠. 보통 우리 로또 복권 1,000원이죠. 1,000원짜리 복권을 제가 쭉 다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복권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한번 맞춰보세요. 재미삼아서 하고 전 갑니다. 그런데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김경일 교수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자기한테 되팔라고 그럽니다. 파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파세요? 안 파십니까? 안 파십니까? 안 파십니까? 파실 것 같아요, 왠지 그래도. 왠지 오늘 김상중 씨께서는 파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안 파. 안 파시겠습니까? 안 파실 거예요. 자, 1,000원짜리 복권 누가 1,000원에 다시 팔라고 하면 나 1,000원 받고 팔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한 분, 두 분. 딱 두 분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안 파시는 거죠. 실제로 이걸 팔게 만들려면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일종의 몰래카메라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지하철역에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부러 잘 보이는 데다가 떨어뜨려 놔요. 그럼 이제 뭐지 하고 주셨는데 아직 날짜가 안 지난 유효한 복권인데요. 유효한 복권이니까 아이고 공짜로 하나 얻었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희가 일부러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밑에 배우가 한 명 다시 들어가요, 같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복권 주셨네요 하면서 그 주순 복권이 당첨이 잘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순 복권이 당첨이 잘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 들으시면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한 20m쯤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이 복권 저한테 파시죠. 어림도 없습니다. 2,000원 어림도 없어요. 5,000원 더 열받아요. 10,000원이 넘어가야 사람들이 팔아요. 왜겠어요? 이 복권의 당첨 확률과 당첨의 금액을 합하면 1,000원이 한참 모자릅니다. 하지만 이 복권이 내 손이 아니라 제 손으로 옮겼을 때, 내가 되팔았을 때, 이 복권이 당첨됐을 때 내가 치러야 하는 후회의 양은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은 결국은 안 팔고 가시면서 저희에게 5분짜리 욕을 하셨어요. 그 욕은 정말 미학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네가 나의 10억을 하면서 가시고 이게 10억짜리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유 못지않게 두 중요한 인간의 관점을 지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A가 더 좋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아요. 머릿속으로 알아도 B가 후회를 덜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B를 고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르샤 씨한테 10만 원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10만 원이요? 네. 오늘 당장 쓰셔야 돼요. 써야 되나요? 네네. 지금 약간 표정이 지금 머뭇거리시는 게 네. 네.
저는 마사지 샵을 끊겠습니다. 아, 마사지샵. 아, 그거 네. 괜찮다. 왜냐면 저거 끊어놓으면 네. 몇 번을 받을 수 어. 있잖아요. 당장 네, 쓰는 게 아니라 센스 있는. 뭐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네. 네. 이세나 씨한테 또 10만 원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캔 음료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아유 참. 바로 이제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요. 10만 원을 누가 나한테 줘서 내가 10만 원을 공짜로 얻으면 10만 원 가지고 뭐 하실래요? 하면 대부분 이러세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네,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캔 음료 한 잔씩 돌리시겠다. 네, 요 정도의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원의 효용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박성광 씨 오늘 오시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아, 이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한 2배는 더 생각나죠. 그렇지, 맞아. 네.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10만 원은 설렁탕에 몇 그릇이야. 네. 야, 이게 캔은 심지어는 뭐 A4지가 몇 권이야, 몇 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10만 원의 효용이 늘어났어요. 10만 원의 효용이. 그런데 이 현상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는 이론이 돼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의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교수인데요. 이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이론의 거의 3분의 1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인간은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내 지갑으로 들어올 때, 즉 획득할 때 내 지갑에서 나갈 때보다 더 가치를 작게 느끼고 그리고 내 지갑에서 나갈 때 그 효용을 더 크게 느낀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송영규 씨한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가 제안합니다. 제가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천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천 원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제가 얻는 게 많아요. 5천 원 2분의 1, 동전 네. 2분의 1. 자, 그런데 박성학 씨. 네. 제가 같은 게임을 제안합니다. 대신 판돈을 좀 올려볼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억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억 원 주세요. 없는데. 현금 바로 묶고 해야 돼. 그렇죠. 아, 못하겠. 그건 약간의 네, 그건 두려움이.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가치가 아까 송영규 씨한테 제안했던 게임은 1,000원짜리 게임이에요. 기대 가치. 그런데 제가 박성광 씨한테 제안했던 게임은 기대 가치 1억 원짜리 게임입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기대 가치가 훨씬 더 늘어났는데도 이 게임을 못 한다는 겁니다. 획득할 때보다 손실할 때 그게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돈에 있어서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실제로 돈은 관점을 조작해서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돈, 우리 심사임당 그려져 있는, 이분 그려져 있는 이 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프리카 원시 부족한테 가서 이 5만 원을 주고 자, 기념하겠어. 내가 날씨가 좋으니까 선물로 주는 거야. 이러면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얘가 나한테 뭐 하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물건을 줘?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자, 이 백화점 A에 가셨는데 계산기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켓이 12만 원이에요. 총 14만 5천 원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친구가 전화를 해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옆에 다른 백화점이 있는데 야, 계산기가 15,000원이야. 자켓은 그냥 원래 가격이고 12만 원. 내가 사려고 했던 계산기를 무려 10,000원을 깎아주는 거죠. 가시겠습니까, 나르샤 씨? 택시비도 안 들어요. 걸어간다면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역시 주부십니다. 자, 송영규 씨 가실래요? 저도 갈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대체적으로 이럴 때 60% 정도가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10,000원이 어디냐?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계산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켓을 10,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간다 그래요. 자, 두 경우 모두 14만 5천 원을 써야 되는데 13만 5천 원만 쓰는 거잖아요. 자, 왜냐면 각기 다른 제목에서 할인율이 달라요. 2만 5천 원짜리를 10,000원 깎아줘서 15,000원에 팔면 거의 30-4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만 원짜리 자켓에서 10,000원 깎아준다는 건 10%도 안 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치자면 바겐 세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백화점에 가셔서 택 보시면 디스카운트 레이트
즉 할인율 보시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고객이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택을 보기 전에 가격을 먼저 매기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은 50만 원이면 산다. 근데 60만 원이면 안 살 거야. 택을 보시기 전에 그렇게 가격의 가치를 매기시면 그 물건이 70만 원인데 95% 세일이라고 해도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렇죠? 언제나 나오는 최종 정리 세일. 고별전 딱 이래가지고 90% 세일을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행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참 관점에 따라서 돈을 달리 봐요. 이걸 리차드 탈러에게 영감을 준 연구자인 이 다니엘 카네만이 예전에 그래서 재밌는 곡선, 아주 유명한 곡선을 하나 보여주죠. 이 손실과 획득의 곡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100만 원이 생겨서 200만 원에 가면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지난번보단 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곡선이 점점 완화가 되죠. 제가 만약에 대기업의 명예회장님께 돈이 몇 조씩 되시는 분한테 제가 옆으로 쓱 가서 5만 원짜리도 아니고 만 원짜리를 100장을 꼽아서 두툼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안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이 명예회장님은 무겁네. 좀 치우시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더 둔감됩니다.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실은 문제가 하나 있죠. 급격하게 기울기가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의 획득보다 100만 원의 손실이 훨씬 더 그 금액이 크게 느껴지죠. 제가 누군가에게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100만 원으로 2번 주는 게 나을까요? 200만 원 한 번에 주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100만 원으로 2번 주는 게 낫죠. 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 주면 요만큼 좋아하죠.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100만 원 주면 다시 또 그 칸만큼 좋아하죠. 200만 원 한 번에 주면 그 높이가 그만큼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는 게 제목이 여러 개라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 그러면 한 번에 주지 않고 100만 원을 2번 나눠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1원을 200만 번 주면 어때? 짜증나죠? 아니, 돈 갚을 때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10만 원 빌려줬는데 5천 원씩 20번 갚는 친구들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부킹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킹 프라이스는 뭡니까? 내 마음의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받았다고 치는 최저 금액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삼촌이 세뱃돈을 줬는데 500원 줘요. 그럼 우리 받았다고 안 쳐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적게 받으면 사람들이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킹 프라이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줘야 되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국가별로 차이가 벌어지죠. 자, 우리나라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급여 받습니까? 한 달에 뭐 월급제죠. 그런데 꽤 많은 유럽 국가들은요, 주급제예요. 지금 급여 생활하고 계시는, 봉급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의 1로 잘라서 나눠줘요. 짜증나죠? 받은 것 같지도 않죠? 제목의 개수가 한계라는 거죠, 월급은. 근데 4번으로 나눠서 받아도 괜찮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제목이 더 많은 거예요. 돈의 제목이. 그래서요,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저희가 보기엔 작은 걸로도 많이 행복해요. 왜? 주급받아서 그때 뭐하고 주급받아서 뭐하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4번 기분 좋아지잖아요. 부킹 프라이스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것들의 리스트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관성이 있죠. 위시리스트 아시죠? 위시리스트를 받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시리스트가 다 이거예요. 빌딩, 건물주. 네. 그렇죠? 사실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를 위시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부킹 프라이스가 작겠죠. 내가 1,000원짜리 뭘 먹어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5,000원 정도 되는 음식을 뭐 하나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1,000원, 5,000원 받을 때마다 그래도 장부에 기입한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과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위시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에요. 페이먼트 뭐예요?
지불이죠. 디커플링은 커플을 분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가시면 탈 때마다 돈 내세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끊으세요. 자유이용권을 훨씬 더 많이 끊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 디커플링하는 행위예요. 페이먼트 커플링은 뭐예요? 탈 때마다 돈을 내서 지불과 내 행동의 즐거움을 커플링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경험 하셨거든요. 자유이용권 끊고 쭉 하루 동안 뭐 이렇게 놀다가 나오면서 아이씨 괜히 끊었네. 자유이용권 가격보다 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여전히 자유이용권을 끊을까요? 이걸 실제로 여행 상품에 최초로 결합시킨 게 바로 클럽 매드입니다. 파타야 3박 4일에 얼마? 그렇죠? 방콕에 얼마? 정액제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겠죠. 할 때마다 돈 내요. 먹을 때마다 돈 내고 탈 때마다 돈 내요. 대략 20% 가까이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이 비용의 고통에 갉아먹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낸 정액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쓰실 때마다 문자가 오죠. 당신 방금 전에 7,500원 썼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누적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7,500원을 썼지만 그 7,500원 승인 밑에 237만 원이라고 하는 울트라 커플링이죠. 완벽한 커플링을 만들어서 돈을 덜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돈을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사람으로 하여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히려 큰 돈이 역효과를 냅니다. 오히려 작은 돈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것의 태도에. 195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념비적인 연구 하나를 하죠. 스탠포드 학생들한테요. 정말 재미없는 일을 시켜요. 실타래에 계속 실을 감는, 계속 실만 감는 거를 1시간 시킵니다. 너무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몰래카메라가 시작됩니다. 순서 기다리고 있는 다음 학생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해요. 그 거짓말은 당연히 뭐였겠어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 거짓말을 해주는 대가로 20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절반의 학생들은 그 거짓말의 대가가 단 1불이에요. 1불. 자, 그러면 어쨌든 양쪽 모두 부탁을 받았으니까 20불 받은 학생들이든 1불 받은 학생들이든 거짓말을 했겠죠. 재밌어 이러고.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거짓말했던 학생들을 다시 불러서 지난 일주일 전에 했던 그거 재밌었어? 그러면 20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은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 절대 안 합니다. 1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나와요. 야, 재밌었냐? 은근히 묘미가 있던데요. 심지어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너 왜 거짓말했어? 친구한테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한테 거짓말했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도 20불 받아봐. 야, 그렇게 큰 돈 받는데 잠깐 거짓말하는 게 어때? 대학생한테 20불이 얼마 큰 돈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20불은 큰 돈이라서. 1불 받은 학생한테 너 왜 거짓말했어? 1불 받으려고 거짓말한 사람들일 순 없잖아요. 내가 이 작은 돈 가지고 거짓말했다면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없게도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재밌더라. 재밌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지도 교수인 유태인 아트마크명 교수가 자녀들한테 이 위시리스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보고 참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봤습니다. 아이가 5살일 때 제 지도 교수가 이 루카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루카스야, 너 지금 오늘 1,000불이 생기면 너 그걸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루카스가 물어봅니다. 1,000불이 뭐예요? 1불이 1,000개가 있는 거야. 1,000개가 뭐예요?
1불이 100개 있는 건 알지? 그게 10개가 더 있는 거야. 자기 생애 최대 금액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불을요, 어떻게 쓸지를 이틀 동안 글짓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친한 마이클한테 눈깔 사탕 3개. 그렇죠? 우리 엄마 좋아하는 쿠키 6개. 계속 해요. 루카스가 5살 때 좋아하는 거였어요. 다음 해가 되니까 6살이 된 루카스한테 이제 루카스야, 너 5,000불이 생기면 뭐 할래? 라고 1년 후에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100불이 50개예요? 또 이러면서 적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20살이 훨씬 넘은 아이들이 됐지만 이걸 지금도 자기 아들 루카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수십 페이지의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내일 당장 복권에 당첨돼도 파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친구들입니다. 위시리스트가 뭐겠습니까? 돈에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 돈의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일 때 나는 심지어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파산되지 않을 정도의 나의 인생의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당장 큰 돈, 즉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1시간만 투자하셔서 내가 그걸로 뭐 할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이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 2025년 맨손으로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자 되는 특급 노하우를 알아보기 전에 아무래도 이 새해 경제 전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김경필님은 올해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뭐 좀 전에 이제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IMF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다. 뭐 좀 슬프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MF 외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좀 너무 오버 아니냐. 뭔가 이건 좀 너무 공포감 조장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IMF라는 말을 꺼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체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IMF 때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00가 안 됐던 시절이고요. 네. 지금은 $30,000가 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IMF 때는 사실 우리가 병으로 얘기하자면 급성 질환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곧 진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상황이 리셋이 되는 어떤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에 가깝다. 만성 질환은 병원에 갔는데 딱히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약 드시면서 견디셔야 돼요. 최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마치 그 만성 질환처럼 맞아요. 지속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IMF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고통을 주냐면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붕어빵. 겨울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좀 한 1,000원에 한 2개, 3개 주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붕어빵 한 마리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붕어빵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면 곧 붕어의 가격을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계속 높으면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똑같다. 그러니까 받는 액수, 찍힌 액수는 같지만 그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한국 경제가 코로나나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곧 1,900조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도 지금 40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들면서 지갑을 못 열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네. 우리 뭐 전문가님들이 늘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경기가 어떤가 하면 좋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년 위기다, 맞아, 매년 맞아. 최악이다, 뭐 맨날 안 좋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가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이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올해 경기가 가장 안 좋고 올해 독감이 제일 독하고 맞아요. 올해 겨울 추위가 제일 제일 심하다. 춥고.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해마다 듣고 있는데 이게 왜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냐면 우리가 위기인데 위기를 잘 모르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를 누구나 다 읽어봤잖아요. 네. 뭐 내용이 뭐 개미는 여름날에 겨울이 올 걸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먹이를 구하고 하죠. 그런데 배짱이는 노래 부르면서 그냥 한가하게 보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네. 이 이솝우화가 말이죠. 네. 근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놀고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안 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혹시 뭐 잘못된- 배짱이가 뭐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로또에 식으로 당첨됐거나. 얘기를 하시려는 거 아니죠? 그런 그래서 인생 반전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예, 예. 배짱이는 말이죠. 여치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곤충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요?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봄에 태어나고 가을에 알 낳고 죽고 겨울 전에 내 생애가 끝날 거라는 자기 생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명하네. 자, 그러나 개미는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개미도 배짱이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생애가 다가올지 알고 미리 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개미하고 배짱이만도 못하게 우리 인생에 어떤 겨울날이 올지를 모르고 돈 관리를 안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건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짱이처럼 한 해살이는 아니거든요. 저 심지어 우리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위기감이 확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만성이 된 경제 위기 속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맨손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말이죠. 이게 돈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가짜 돈, 빚을 없애야 합니다. 자, 어려울 때는 말이죠.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은행에서 받았는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안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2%인 금리를 7.1%로 깎아주겠다. 금리가 이러면서 차이가 문자가 큰 차이가 없어요. 왔어요. 금리 높다. 그러니까 그래도 신용 깎아준다는데 약간 혹하지. 그러죠. 신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7%, 8% 빚이 있는데 그걸 안 갚고 다른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게 올바른 수익이 날 가능성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물론 뭐 근데 이제 갑자기 정말 그 얻어 걸린다 할지 정말 뭔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그렇죠. 블록체인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좀 전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 그거는 결국 정말 1000명 중에 4-5명인데 나머지의 사람들이 그 4-5명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빚만 갚아도 사실은 7, 8% 정도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네. 그죠? 주식 투자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 누가 벌었다는 얘기만 있잖아, 사실. 네. 그 사람이 길게 보면은 계속 손해를 보다가 이걸로 한번 만회를 한 건 정도인데도 이걸로 이제 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네.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뭔가 돈을 벌었다면 그건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이 얘기는 사실 흘려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열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뭐 빚이 아예 없는 분들은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혹시 어떤 빚은 괜찮고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급한 불대로 그냥 앞에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빚을 갚는데도 순서와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내기 위해서 나의 부채 현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부채명, 금융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그리고 기간, 그리고 내가 내는 이자나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고통스럽지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나의 상황을 판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내 빚 상황을 정리해 두면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빚을 먼저 상환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대출에는 참고적으로 착한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부채명이 있고 레버리지가 있고 낮은 이자율, 원금 보전. 그러니까 원금 보전이 되는 대출이냐 안 되는 대출이냐. 원금이. 뭐 예를 들면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일단 원금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낮은 이자율, 이자율이 높은지 낮은지. 근데 레버리지가 무슨 뜻인가요?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빌려온 것이 네. 그냥 소비로 없어진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어딘가 투자돼서 뭔가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부채 상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된다. 행복을 잘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 공식은 바로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입니다. 맞다.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자값인 가진 것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현재 늘어나야 되는 거. 네네. 커져야 되는 거. 그러면 분모값인 원하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줄어야죠. 근데 사실은 줄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준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불필요하게 빨리 안 커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아까 저 공식에다가 한번 대봤어요. 저는 사실은 원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남편을 원했지만 가진 것은 남편과 아이들을 가져서 사실 저는 이제 행복을 분자값이 훨씬 네, 크네. 분자값이 커요. 그래서 이미 저는 옛날보다 많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원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야. 근데 가진 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맞아. 예를 들면 이재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정확하게 이 공식을 설명해 주신 그래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이게 지금 뭐냐면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분자값에 놓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 씨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 공식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현실적인 목표를 계획해야 됩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의 목표는 42.195km 결승점이지만 그분은 뛸 때 결승점을 생각하고 뛰지 않습니다. 내 앞에 100m를 열심히 뛸 뿐이죠. 무슨 얘기냐? 매우 단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해 2025년도 연말 됐을 때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적이고 현실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현실적이고 좀 명확한 목표를 또 세워두는 게 이런 어떤 분모나 분자값을 관리하는 데 아주 정확한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비 있죠? 그 소비에 예산을 만들어 보는 거. 배달 음식 예산, 점심 예산, 요즘 또 빵들 많이 드시는데 베이커리 예산. 빵값 비싸요. 요렇게 나눠서 쓰면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이렇게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모자랄 때 아이 조금 참자. 그리고 나중에 먹자. 맞아. 이렇게 되면서 자신을 설득할 무기가 생기게 되고 항상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는 사람은 답답한 게 아니라 예산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정해놓으면 쉽게 돈을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인내심도 생기고. 실제로 요즘 MZ세대 사이에서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자제하는 욜로가 아니라 요노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2030 사이에 요노족, You Only Need One이라고 하죠. 딱 필요한 한 가지만 소비한다라고 하는 요노족이 등장을 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소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사연인즉 분명 큰 돈 쓰는 건 아닌데 네네. 아, 이상하게 저축할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연자님의 사연이었어요. 이런 사연자 많아요. 네. 네. 자, MZ 세대고요. 9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월급은 현재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이면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겨울맞이 패딩을 구매하셨네요. 작년엔 겨울이 없었나요? 상진 씨. 겨울이 올해 처음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상진 씨는 신발이 없으세요? 저는 진해예요. 제 별명이 진해예요. 아니, 신발을 많이. 나는 이분 되게 귀여운 게 그냥 패딩 구매가 아니라 겨울맞이 패딩 구매, 겨울맞이 니트 되게, 주자, 겨울맞이 어구부츠. 아까 되게 미안한 말 쓰면서도 겨울을 굉장히 겨울맞이. 잘 엄청 맞이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안 혼내요. 뭘 이렇게 겨울맞이 겨울을 많이 맞이했어. 괜히 미안해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 여기서 큰 지출 지금 아까 그 배달 음식 50만 원 있죠. 이거 나는 음식. 한 달에 배달 50만 원 시켜 먹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솔직히 배달 음식이 지금 좀 찔리는 게 제가 과소비를 진짜 안 하는 게 유일하게 배달 음식을 좀 쓰는데 이게 한 끼 먹는데 요즘 막 25,000원 막 이래요. 이걸 아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구멍이 커요. 근데 사실 그 네. 배달 음식 50만 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이 요리를 좀 잘 못해서 장보기 예산이 없고 오로지 5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식비를 해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식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물론 장보기로 조금 배달 예산을 줄이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뭐가 보이냐면 일단 290만 원이라는 소득 중에 유일하게 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딱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적금 30만 원입니다. 야. 적금도 하네 그래도. 네, 적금 30만 원. 일단 머니 트레이너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건요. 네네. 일단 소비와 저축의 비율에서 저축이 10%밖에 안 된다는 안 되죠. 점. 요것은 조금 고쳐야 된다. 그럼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전세 대출이 60만 원이라고 한 걸 보면 네. 이분이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독립주거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60만 원 정도면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저는 이거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재를 구입하는 거와 사치재를 구입하는 건데 필수재가 아니면 다 사치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 식비, 주거비. 뭐 관리비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빼고 보니까 비중이 얼마냐? 네. 지금 50%가 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프리한 닥터 시청자분들께 똑똑한 저축 방법 네. 한 가지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1년 전에 출연했을 때도 1억 모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1억 모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굳이 하시려면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에서 조금 더 금리형 저축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억 모으기가 너무 좀 멀어요, 멀게 느껴져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1억을 5년, 6년에 모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거쳐가야 할 베이스 캠프는 3년에 5천 만들기. 5천.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보자. 올해는 자 1억 만들기 전에 일단 2년에 3년에 5천 베이스 캠프에 도달해보자. 뭐 이런 목표를 한번 해보는 그거는 것도 조금 좀 1억보다는 그죠. 훨씬 더 좀 부담이 적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뭐 예적금으로 갑니까? 예적금이 가장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럴 때 200만 원을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예금을 하고 다음 달에 또 200만 원 예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풍차 돌리기다라고 얘기하는 매달 예금을 해서 1년 후부터 매달 205만 원, 207만 원, 208만 원 이런 식으로 만기의 금액이 계속 매달 나오도록 하는 방법. 굉장히 재밌지 않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금을 해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타게 되면 매달 나오는 돈 중에 한 번은 신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사고 싶으면 하나 하고 싶어. 그 통장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써야지. 모으는데 이렇게까지 모으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 못 사는 데요. 솔직히 내가 이거 하나 못하니까. 치팅먼스 뭐 이런 거 하나 정해. 보상심리, 보상심리. 그래서 예금을 매달 하는 것보다는 딱 기간을 설정해서 1년 또는 2년 이렇게 적금을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저축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적금이 아니라 예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예비 자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현금을 이자도 안 붙는 입출금 통장에 넣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돈이 보이면은 기간으로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꺼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예비 자금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의 3개월 이내 정도로만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같은 것으로 묶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야, 즐겨. 인생 뭐 있니?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 뭐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의미의 욜로.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플렉스. 이렇게 과시적 소비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는 그 반대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이고.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고물가 시대가 맞물리면서 일부 MZ세대 사이에서는요. 오늘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 식비 아꼈어요. 오늘 퇴근길도 자전거 타고 갈 거예요. 하루 지출 영원 성공. SNS에서 소비하지 않은 기간과 내역을 인증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 중입니다. 야, 근데 하루 지출 영원히 목표인 건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플렉스의 반대말이 또 유행인 거 아니에요? 무지출 챌린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긴 하네요. 뭐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그 어떤 궁상맞은 그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에게는 과소비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이게 오히려 힙한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절약형 소비 패턴, 일명 짠테크 열풍이 불면서요.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도 슬기롭게 하는 각종 꿀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식을 줄이는 게 절약의 기본이죠. 배달 앱을 삭제하고 냉장고에 묵혀뒀던 각종 식재료를 꺼내서 직접 요리해 먹는 냉장고 파먹기, 일명 냉파가 대표적이고요.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도 유명합니다. 앱에서 요구하는 퀴즈 맞히기, 미션 수행 등을 통해서 리워드, 즉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 만보기 어플로 불리는 캣비워크 아시죠? 뭐 보통 100보당 1원을 적립하는데 하루에 1000보를 걸으면 100원이 적립되지 않습니까? 이 100원이라니까 뭐 엄청 작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이 어플을 통해서 걸으면서 소모한 칼로리와 움직인 거리와 뭐 시간을 확인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고 그렇게 쌓인 100원을 한 달을 모으면 3,000원이 되니까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마치 징검다리를 차례로 건너듯 다양한 할인 혜택과 플랫폼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징검다리 소비를 선택하는데요. 백화점에 갈 때는 할인가로 구매한 상품권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여행 갈 때는 저렴한 해당 지역의 화폐를 이용,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싸게 파는 마감 세일, B급 상품을 구입, 시중가 대비 저렴한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 생필품 공동구매 커머스 이용.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히 소비하는 꿀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 또한 잘 찾아보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니 카드값이 절반 넘게 줄었어요. 라며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위험한 재테크보다는 당장의 소비와 지출을 줄이려는 사람들, 무지출 짠테크 열풍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